오늘은 당신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려 한다. 듣다 보면 분노할 수도, 눈물 흘릴 수도 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달라. 이 이야기의 진실을 알게 되면 당신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한 남자의 침묵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형이 죽던 날 밤 나는 형수와 한 침대에서 잤다. 형의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에서 나와 형이 살던 집으로 돌아와 형이 누웠던 그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형수가 먼저 제안했다. 오늘 밤 혼자 있기 무서워요. 같이 있어줘요.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울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형수가 베개 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형이 남긴 편지였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준서야, 오늘 밤 서연이 곁에 있어줘. 혼자 두면 안 돼. 형은 알고 있었다. 내가 올 거라는 것을, 형수가 외로울 거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것을. 나는 그 편지를 읽고 손이 떨렸다. 형은 대체 뭘 알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이런 편지를 남긴 걸까? 형제는 3살 터울이었다. 형 준혁, 동생 준서.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건 내가 15살 때였다. 21살 형이 갓 들어간 대학을 그만뒀다. 공장 야간 근무를 하며 나를 키웠다. 나는 형 덕분에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다. 형은 30이 넘어서야 야간 대학으로 학력을 만들고 중소건설회사에 취직했다. 33, 형이 결혼했다. 신부는 서연.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28배 여자. 나는 처음 형수를 봤을 때부터 알았다. 내가 형수를 여자로 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건 절대 입 밖에 낼 수 없는 감정이었다. 형의 여자였으니까. 형이 평생 나를 위해 희생한 삶을 살았으니까. 결혼 후 5년은 평범했다. 나는 형수를 형수님이라고 불렀고 명절에나 얼굴을 봤다. 형수도 나를 준서 씨라고 불렀고 예의 바른 거리를 유지했다. 그게 맞는 거였다. 균열은 3년 전 시작됐다. 회사 구조조정으로 내가 힘들어할 때 형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많이 힘들죠? 점심 같이 먹어요. 형은 회의가 있어서 못 나온다고 했다. 그렇게 시작된 점심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됐다. 형수와 단둘이 밥을 먹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내 마음도 점점 커져갔다. 형수 서연도 외로웠다. 형은 성실했지만 감정 표현에 너무 서툴렀다. 결혼 5년 차에도 사랑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생일도 기념일도 기억 못한다고.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TV만 본다고. 형수는 점점 말을 잃어갔다. 그리고 나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다. 2년 전 봄 위험한 순간이 왔다. 형수 꽃집 정리를 도와주던 날 늦은 밤 비가 쏟아졌다. 내가 우산을 씌워줬다. 좁은 우산 아래서 형수의 어깨가 내 팔에 닿았다. 그 순간 형수가 나를 올려다봤다. 우리는 5초 정도 그렇게 서 있었다.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 5초가 모든 걸 바꿨다. 그날 이후 나는 한 달간 형의 집에 가지 않았다. 형수도 연락하지 않았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건 위험하다고. 더 이상 만나면 안 된다고. 하지만 형이 먼저 전화했다. 준서야, 요즘 왜 안 와? 형수가 내 밥 해준다는데.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형이 직접 부르는데 어떻게 거절하나?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형수와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형수도 내 옆에 앉는 게 불편해 보였다. 그 어색함을 형이 몰랐을 리 없었다. 어느 날 형이 물었다.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준서야, 너 서연이 좋아하냐? 나는 숨이 멎었다. 부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형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형이 잘 못해줬거든. 서연이한테.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화제를 돌렸다. 그 대화 이후 형은 이상하게 변했다. 나를 더 자주 집으로 불렀다. 형수에게 내 밥 챙겨달라고 부탁했다. 일부러 야근을 늘렸다. 주말엔 혼자 나가버렸다. 우리 둘만 남겨두고. 왜? 형은 왜 그랬을까? 그해 가을, 형은 갑자기 살이 빠지기 시작했다. 안색도 안 좋았다. 형, 병원 가봐라고 말하면 괜찮아. 다이어트 중이야 라고만 했다. 형수도 걱정했다. 요즘 밥을 거의 안 먹어요. 밤에 화장실에서 토하는 소리도 들려요. 내가 형을 다그쳤다. 형, 건강검진 받아야지. 형은 웃으며 말했다. 알았어. 다음 주에 받을게. 하지만 다음 주는 오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형이 갑자기 쓰러졌다. 119를 불렀다. 응급실로 갔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상태가.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췌장암 사기입니다. 이미 간과 폐로 전이가 됐고요. 수술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얼마나 남았나요? 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복도에서 형수가 주저앉아 울었다. 나도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이상한 건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형이 오히려 담담했다는 거다. 우리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미안해. 걱정 끼쳐서. 그날 밤 형이 나를 불렀다. 형수를 잠깐 내보내고 단둘이 있을 때였다. 형이 내 손을 잡았다. 준서야, 형이 죽으면 서연이 지켜줘. 혼자 두지 마. 나는 울면서 말했다. 형, 그런 소리 하지 마. 치료하면 돼. 형은 고개를 저었다. 아냐. 형은 알아.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약속해. 서연이 곁에 있어줘. 형? 그리고 준서야. 형이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너도 행복해. 알겠지?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형이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 하지만 형은 계속 그 말을 반복했다. 너도 행복해야 돼. 형은 병원에서 석 달을 버텼다. 그 석 달 동안 형은 이상한 부탁들을 했다. 준서야, 서연이 꽃집일 도와줘. 요즘 힘들어 하더라. 서연아, 준서 밥 잘 먹는지 확인해줘. 요즘 얘 살 빠지는 것 같아. 심지어 우리 둘을 병실에 함께 오게 하고 혼자 자겠다며 집에 같이 가라고 하기도 했다. 형은 뭘 하려던 걸까? 형이 죽던 날, 형은 마지막까지 웃고 있었다. 우리 둘 손을 각각 잡고 말했다. 고맙다. 너희들 있어서 행복했어.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장례식장에서 형수가 통곡했다. 왜 말 안 했어요? 더 일찍 말했으면 치료라도 받았을 텐데. 나도 울었다. 형이 혼자 아파하는 줄도 모르고 형수를 생각한 내가 너무 더러웠다. 그날 밤 형수는 혼자 집에 가기 무서워했다. 나는 형수를 형의 집까지 데려다 줬다. 그리고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형수가 붙잡았다. 오늘만 같이 있어줘요. 무서워요. 나는 거실 소파에서 자려고 했다. 하지만 형수가 말했다. 거기 춥잖아요. 방에서 자요. 저도 혼자는 무서워요. 그렇게 우리는 형의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울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새벽 형수가 베개 밑에서 뭔가를 만졌다. 봉투였다.
형의 글씨로 준서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형수가 봉투를 열었다. 편지가 들어 있었다. 준서야, 오늘 밤 서연이 곁에 있어줘. 혼자 두면 안 돼. 무서워할 거야. 형은 알고 있었다. 내가 올 거라는 것을, 형수가 나를 붙잡을 거라는 것을. 편지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마지막 줄이 있었다. 그리고 준서야, 형 휴대폰 비밀번호는 724야. 메모장 봐. 다 설명해놨어. 형수와 나는 한참을 그 편지를 바라봤다. 형의 글씨였다. 분명 형의 글씨였는데 믿을 수가 없었다. 형은 자신이 죽는 날 밤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함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아니,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계획했던 것 같았다. 휴대폰 비밀번호 724? 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알고 있었다. 7월 24일. 형수의 생일이었다. 형이 결혼하고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었다. 형수 생일로. 형수님 생일이에요. 형수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또 흘렀다. 나는 거실로 나가 형의 가방을 뒤졌다. 휴대폰이 있었다. 장례식 준비하느라 아무도 만지지 않았던 형의 휴대폰. 손이 떨렸다. 화면을 켰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724. 열렸다. 메모장 앱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메모가 50개가 넘었다. 제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다. 준서에게, 서연에게, 보험 정리, 퇴직금 사용처, 꽃집 확장 계획, 장례식 이후, 49제, 일주기. 형은 자신이 없는 세상을 이렇게 세세하게 계획하고 있었다. 가장 위에 있는 메모를 열었다. 먼저 읽어라라는 제목이었다. 준서야, 서연아. 지금 두 사람은 내가 누웠던 침대에 나란히 누워 이 메모를 보고 있겠지. 놀랐지? 형이 다 계획했어.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너희 둘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아서. 형수가 내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다. 우리는 말없이 계속 읽었다. 형은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너희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거. 아니, 정확히는 1년 2개월 전이었나? 준서야, 너 기억나? 서연이 꽃집 정리 도와주고 비 와서 우산같이 쓰던 날. 그날 형이 일찍 퇴근해서 꽃집 앞을 지나갔거든. 봤어. 너희가 우산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던 거. 나는 얼어붙었다. 형수도 손이 떨렸다. 형이 그날 봤다고? 그날 밤 형은 많이 울었어. 배신감 때문이 아니야. 형이 서연이한테 잘 못해준 게 미안해서. 준서한테 가족 말고 아무것도 만들어주지 못한 게 미안해서. 너희 둘이 서로 좋아하는데 형 때문에 평생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안 됐어. 형수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나도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형은 결정했어. 너희 둘을 떼어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어주기로. 어차피 형은 오래 못 살 것 같았거든. 그때부터 몸이 안 좋았어. 병원 가봐야겠다 싶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암 진단을 받았어. 6개월 전이었어. 6개월 전. 형이 암 진단을 받은 게 6개월 전이었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그 기간 동안 형은 혼자 그 고통을 삼키고 있었다. 형은 처음엔 화가 났어야 했는데 이상하게 안 났어. 오히려 안심이 됐어. 이제 죽어도 너희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형은 계획을 세웠어. 너희가 죄책감 없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메모들이 그 계획이야. 나는 메모 목록으로 돌아갔다. 다른 메모들을 하나씩 열어봤다. 준서 앤드 서연 타임라인이라는 제목의 메모가 있었다. 열어봤다.
장례식 당일 밤 준서 서연 곁에 있게. 편지로 유도. 49제 전까지 준서가 자주 방문하게. 꽃집일 핑계로. 49제 이후 본격적으로 허락. 편지 전달. 3개월 후 자연스럽게 같이 살게 유도. 집 관리 핑계. 6개월 후 결혼 제안. 반대 나오면 내 편지로 설득. 1년 후 아이 생기면 내 이름 넣어달라고. 형은 우리의 미래를 1년치나 계획해놨다. 죽은 후의 미래를. 보험금 정리라는 메모도 있었다. 보험금 총 10억. 서연이 7억, 준서 3억으로 배분. 준서가 거부하면 서연이가 설득할 것. 서연아, 준서는 고집 세니까 울면서 부탁해. 형이 원한다고 해. 준서야, 그 돈으로 서연이 꽃집 확장 도와줘. 그리고 내 결혼 자금으로도 써. 서연이랑.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형수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왜 이렇게까지? 형수가 울먹였다. 그냥 화내면 안 됐어요? 때리면 안 됐어요? 왜 이렇게까지 우릴? 나도 알 수 없었다. 왜 형은 우릴 용서한 것도 모자라 축복까지 하려 했을까? 아니, 축복이 아니었다. 설계였다. 우리의 사랑을 설계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형의 메모를 읽었다. 50개가 넘는 메모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장례식 간소하게 해서 돈 아끼라는 것, 보험금으로 빚 갚고 나머지는 우리 미래에 쓰라는 것, 형수 꽃집 확장할 때 내가 도와주라는 것, 명절에 형 부모님 산소같이 가라는 것, 심지어 준서 앤드 서연 데이트 코스 추천이라는 메모도 있었다. 형은 정말로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자신이 없는 미래를. 새벽 5시쯤 형수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형부는 왜 자기 자신은 생각 안 하고 우리만 생각한 거예요? 나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 형은 왜 자신의 아픔은 삼키고 우리 행복만 생각했을까? 형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말했다. 저를 키울 때도 그랬어요. 자기 꿈은 다 접고 저만 공부시켰죠. 대학도 안 가고 공장 다니면서요. 제가 대학 합격하던 날 형이 혼자 울고 있는 거 봤어요. 기쁜 눈물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아요. 자기 대학 포기한 게 억울해서 운 거였을 거예요. 형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한테도 그랬어요. 꽃집 하고 싶다니까 자기 적금 다 깨서 줬어요. 본인은 아무것도 안 남기고 제가 미안해서 사업자금 일부만 받겠다고 했더니 형부가 그랬어요. 나는 당신이 행복한 게 내 행복이야 라고. 우리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형의 메모를 다시 천천히 읽었다. 그 중에 형이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말이라는 제목의 메모가 있었다. 열어봤다. 준서야, 너 진짜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형이 외롭지 않았어. 형 혼자 살았으면 정말 쓸쓸했을 거야. 내가 잘 되는 게 형한테 가장 큰 선물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내 행복 찾아. 서연이 곁에서. 서연아, 미안해. 형이 감정 표현을 잘 못했지? 사랑한다는 말도 잘 안 했지? 그래도 진심이었어. 너랑 결혼한 게 형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야. 이제 준서가 내가 못해준 것들 다 해줄 거야. 그 애는 나랑 달라. 감정 표현도 잘하고 다정해. 행복해.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형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 형이 만든 길이야. 형이 원한 일이야. 서로 사랑해. 그게 형한테 제일 큰 선물이야. 형수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통곡했다. 나도 울었다. 우리는 새벽 5시 형의 방에서 서로 얼굴도 못 보고 각자 울었다. 그날 아침 우리는 결정을 내렸다. 형의 뜻을 따르기로.
하지만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형이 죽은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형수와 가까워진다는 게 맞는 건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우리는 정말 괜찮은 걸까? 하지만 형은 그것까지 예상하고 있었다. 사람들 시선에 대하여라는 메모가 있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야? 형 죽자마자 형수랑 붙어 사는 놈이라고, 파렴치한이라고. 알아. 그래도 괜찮아. 너희 둘이 행복하면 돼. 형이 증인이야. 형이 원한 일이라고. 누가 뭐라고 하면 이 편지 보여줘. 형은 정말로 모든 걸 생각하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나는 형수네 집을 다시 찾았다. 형의 메모대로였다. 일주일 후 준서 방문. 꽃집 정리 핑계로. 형수는 혼자서 꽃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당분간 가게 문을 닫겠다고 했다. 나는 도와줬다. 우리는 일하면서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 어색했다. 형이 없는 상태에서 둘이 있는 게.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편안했다. 형이 만들어준 길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가. 죄책감이 조금은 덜했다. 아니, 죄책감이 없는 건 아니었다. 여전히 죄책감은 있었다. 하지만 형이 용서했다는 걸 아니까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날 저녁 형수가 저녁을 차려줬다. 형이 좋아하던 된장찌개였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형 얘기를 했다. 형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우리를 생각했는지, 그리고 형이 남긴 메모를 다시 읽었다. 49제 끝나면이라는 메모가 있었다. 아직 열어보지 않은 메모였다. 형수가 말했다. 이건 49제 끝나고 봐요. 형부가 그때 보라고 한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의 계획을 따르기로 했다. 그게 형을 존중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궁금했다. 49제 후에 형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려 했을까? 49제가 끝난 날 나는 형수와 함께 형의 휴대폰을 다시 열었다. 49제 끝나면이라는 제목의 메모. 손가락이 떨렸다. 형은 이 순간을 위해 뭘 준비해 놨을까? 메모를 열었다. 준서야, 서연아. 49일이 지났구나. 이제 형도 저승으로 잘 갔을 거야. 그러니 이제 너희는 형 걱정 그만하고 살아. 서로를 위해 살아. 형수가 내 팔을 잡았다. 떨고 있었다. 형은 너희가 죄책감 때문에 주저하는 거 알아.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 준서야, 서연이 손 잡아도 돼. 아니, 잡아줘. 서연아, 준서 받아들여도 돼. 형이 허락한다. 아니, 부탁한다. 서로 사랑해줘. 그게 형한테 제일 큰 선물이야. 나는 형수를 바라봤다. 형수도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이 닿았다. 형수의 손이 차가웠다. 나는 그 손을 꽉 잡았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형수가 울먹였다. 모르겠어요. 근데 형이 이러래요.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를 부르는 호칭을 바꿨다. 형수는 더 이상 준서 씨가 아니라 준서야라고 불렀다. 나도 형수님 대신 서연 씨라고 불렀다. 작은 변화였지만 모든 게 달라졌다. 그날 이후 나는 일주일에 두세 번 서연의 집을 찾았다. 형의 메모대로였다. 꽃집 재정비 도와주기, 집수리 도와주기, 명절 준비 도와주기. 형이 만들어 놓은 핑계들이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건 핑계고 그냥 서로 보고 싶어서 만나는 거라는 걸. 석 달 후 형의 메모대로 나는 제안했다. 서연 씨, 혼자 사는 거 힘들죠? 제가 자주 와서 도와드릴게요. 아니면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이 내 손을 잡았다. 같이 살자는 거죠?
형이 그러래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저도 봤어요. 메모에 3개월 후 동거 제안하기라고 써 있더라고요. 우리는 웃었다. 슬픔과 감사가 섞인 웃음이었다. 그렇게 나는 서연의 집으로 들어갔다. 형이 살던 집, 형이 누웠던 침대, 형이 앉았던 소파, 모든 게 형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형이 우리를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예상대로 차가웠다. 형이 죽은 지 3개월 만에 형수와 동거하다니. 친척들이 수군댔다. 준서 저 새끼 원래 형수 노렸던 거 아냐?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심지어 형의 친구 중 하나가 전화를 걸어와 욕을 하기도 했다. 준혁이가 지하에서 얼마나 슬프겠냐. 너 양심도 없냐. 나는 참았다. 형의 편지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형이 메모에 써놨던 대로였다. 처음엔 참아. 너무 빨리 변명하면 더 이상하게 보여.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이해할 거야. 하지만 서연은 힘들어했다. 동네에서 꽃집을 하는데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진다고 했다. 수군대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저 여자 남편 죽자마자 시동생이랑 살더라. 형제가 한 여자를 돌려막기 했네. 어느 날 서연이 울면서 말했다.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형부가 허락했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는 서연을 꼭 안았다. 처음으로 안았다. 형이 뭐라고 했는지 알죠?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말래요. 우리가 행복하면 된대요. 그래도 형이 증인이에요. 형이 원한 일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형의 메모를 다시 읽었다. 사람들 시선 극복하기라는 메모가 있었다. 서연아, 준서야. 힘들지? 사람들 눈총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 형도 알아. 그래도 견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익숙해질 거야. 그리고 너희가 진짜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결국 인정할 거야. 형이 보장한다. 형은 정말로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다. 6개월이 지났다.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아직도 수군대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예전보단 나았다. 서연의 꽃집도 다시 손님이 늘기 시작했다. 우리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죄책감은 있었다. 밤에 서연과 나란히 누워있으면 형이 떠올랐다. 이 자리는 원래 형의 자리였다.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가끔 잠꼬대로 여보라고 부를 때가 있었다. 형을 부르는 거였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 미안해했다. 형의 일주기가 다가왔다. 우리는 산소를 찾아갔다. 형의 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형, 미안해요. 우리, 형 말대로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미안해요. 서연도 울었다. 여보, 미안해요. 그래도 행복해요. 준서가 잘 대해줘요.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 서연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왜요? 내가 물었다. 서연이 손으로 배를 감싸며 말했다. 준서야, 나 임신한 것 같아. 세상이 멈췄다. 임신? 서연이 임신을 했다고? 언제부터? 1달 전부터 이상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테스트기로 해봤는데 2줄이에요. 나는 서연을 꼭 안았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형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 서연의 배에 내 아이가. 그런데 동시에 걱정이 됐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형 죽고 6개월 만에 임신이라니. 더 손가락질 받을 게 뻔했다. 그날 밤 나는 형의 휴대폰을 다시 열었다. 혹시 이것도 형이 예상했을까? 메모 목록을 스크롤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이라는 제목. 손이 떨렸다.
열었다. 준서야, 서연아. 아이가 생겼구나. 축하해. 형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야. 알아. 빠르다고, 이상하다고. 하지만 신경 쓰지 마. 새 생명이 온 거야. 축복이야.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 만약 아들이면 이름에 준자를 넣어줘. 준혁의 준. 딸이면 연자를 넣어줘. 서연의 연. 그렇게 형도 그 아이와 함께 있고 싶어? 서연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울었다. 나도 울었다. 형은 정말로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될 거라는 것도, 아이가 생길 거라는 것도,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 것도. 49제가 끝난 후 나는 서연과 조심스럽게 시간을 보냈다. 일주일에 한 번 형의 산소를 함께 찾아가거나 꽃집 일을 도왔다. 우리는 형 이야기를 많이 했다. 형이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여보가 그땐 이랬었어요. 형이 없는 시간은 너무 낯설었다. 하지만 서로가 있어서 조금은 견딜만 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준서야, 우리 이상한 건가요? 뭐가요? 형부가 우릴 이어주려 했잖아요. 근데 우린 아직도 손도 잡지 않았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맞는 말이었다. 형은 분명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바랐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우리는 친구 이상이 되지 못했다. 서연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말해봐요. 저는 서연 씨가 좋아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형한테 미안해서 그런 건지, 외로워서 그런 건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준서야, 의지가 돼요. 좋아요. 근데 이게 여보를 대신하는 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서연이 말했다. 시간을 더 가져요. 급하지 않아요. 형이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우리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 만났다. 이제는 손을 잡았다. 차를 마시며 서로의 하루를 나눴다. 가끔은 영화도 봤고 산책도 했다. 데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키스도 하지 않았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이 물었다. 준서야, 우리 왜 이러는 걸까요? 형부가 허락했는데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게 천천히 가는 거요. 확인하면서 가는 거요. 이게 진짜 사랑인지. 형이 떠난 지 2년째 되던 해 나는 회사에서 해외 발령 제의를 받았다. 미국 지사로 3년 파견. 승진과 함께 오는 기회였다. 하지만 고민이 됐다. 서연을 두고 갈 수 있을까?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저 미국 가게 될 것 같아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얼마나요? 3년이요. 3년. 우리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서연이 먼저 웃었다. 가요.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서연 씨는 저는 괜찮아요. 이제 혼자서도 괜찮아요. 준서야,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정말요? 네. 가요. 형부도 원하실 거예요. 준서야가 잘 되는 거. 나는 고민 끝에 미국행을 결정했다. 떠나기 전날 밤 형의 산소를 찾았다. 서연과 함께. 형, 저 미국 가요. 3년간요. 서연 씨, 잘 부탁해요. 서연이 묘비에 손을 올렸다. 여보, 저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공항에서 헤어지는 날 서연이 내 손을 잡았다. 준서야, 거기 가서 좋은 사람 만나요. 무슨 소리예요? 진심이에요. 준서야는 행복해야 해요.
저 때문에 평생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서연 씨도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우리는 웃었다. 슬프지만 따뜻한 웃음이었다. 준서야,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저도요. 서연 씨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다. 포옹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잡은 채로 오래 바라봤다. 미국 생활은 바빴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들.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밤이면 서연이 생각났다. 지금쯤 꽃집에서 뭐 하고 있을까? 혼자 저녁은 먹었을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상 통화를 했다. 서연은 밝아 보였다. 준서야, 저 요즘 꽃꽂이 강습 다녀요. 재밌어요. 잘 됐네요. 준서야는? 저는 일하고 집 가고 그래요. 거기서 친구 사귀었어요? 아직이요. 다들 바빠서. 준서야, 외국인 친구들이랑도 어울려요. 혼자만 있지 말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서연이 전화로 말했다. 준서야, 저 누가 소개팅 제의했어요. 가슴이 철렁했다. 그래요? 네. 친구가 괜찮은 사람 있다고. 근데 거절했어요. 왜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요. 서연 씨, 만나보세요. 네. 진심이에요. 좋은 사람이면 만나보세요. 형도 원하실 거예요. 준서야는 왜 저한테 이래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뭐예요? 우린 연인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연락하고, 왜 걱정하고, 왜 이러는 거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우리가 뭔지 나도 모르겠으니까. 미안해요. 내가 말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뭔지 저도 몰라요. 서연이 울었다. 근데 준서야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요. 근데 또 준서야가 거기서 다른 사람 만날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이상하죠? 우린 아무것도 아닌데. 서연 씨, 좋아해요. 준서야 좋아해요. 근데 이게 여보한테 미안해요. 준서야 보면 여보가 생각나요. 준서야 닮았거든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요. 나도 고백했다. 저도 서연 씨 좋아해요. 근데 형한테 미안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사랑인지 확신이 없어요. 우리는 한참을 전화기 너머로 울었다. 준서야, 우리 이대로 있어요. 서연이 말했다. 만나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말고 그냥 형부가 남겨준 인연으로만 남아요. 서연 씨,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형부가 불쌍해져요. 죽어서까지 우리 이어주려고 하신 게 그럼 우린 각자 살아요. 각자 행복 찾아요. 근데 가끔 형부 기일에만 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미국에서 1년이 지났을 때 나는 한국인 여자를 만났다. 회사 동료였다. 좋은 사람이었다. 몇 번 식사를 했고 영화도 봤다. 하지만 더 나아가지 못했다. 서연이 자꾸 떠올랐다. 어느 날 그녀가 물었다. 준서 씨, 혹시 한국에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그럼 왜 저한테 마음을 안 주세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준서 씨 마음 알아요. 준서 씨 눈에 쓸쓸함이 보여요. 그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2년째 되던 해 서연에게 전화가 왔다. 준서야, 저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이랑 사귀어요. 가슴이 무너졌다. 그래요? 좋은 분이에요? 네. 착해요. 꽃집도 자주 와줘요. 잘 됐네요. 근데 준서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분명 좋은 사람인데 자꾸 준서야가 생각나요. 서연 씨, 그 사람한테 잘해줘요. 행복하세요.
준서야도 누군가 만나요. 제발, 노력할게요. 하지만 나는 그 후로도 누구도 만나지 못했다. 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공항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서연에게 말하지 않았으니까. 혹시 남자친구와 함께 있을까봐. 집에 짐을 풀고 며칠을 쉬었다. 서연에게 연락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다. 결국 형의 기일이 되어서야 산소로 향했다. 혹시 서연이 올까? 산소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 먼저 와 있었다. 혼자였다. 나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준서야? 언제 왔어요? 어제요. 왜 연락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서요. 우리는 형 앞에 나란히 앉았다. 3년 만이었다. 서연은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다. 남자친구는요? 내가 물었다. 헤어졌어요. 왜요? 그 사람한테 공평하지 못했어요. 마음을 다 주지 못했어요. 준서야 때문이에요? 아니요. 여보 때문이에요. 자꾸 여보가 생각났어요. 새 사람을 만나는데 계속 여보가 보였어요. 나는 이해했다. 나도 그랬으니까. 서연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건가요? 뭐가요? 이렇게 평생 형 생각하면서 혼자 사는 거요. 형이 원한 게 아닐 텐데.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린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형부가 남겨놓은 숙제 같아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준서야, 제가 한 가지 제안해도 될까요? 뭔데요? 우리 형부를 보내드려요. 보내드린다고요? 네. 우리가 계속 형부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형부도 떠나지 못하고 우리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떻게요? 마지막 인사를 해요. 진짜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 각자 길을 가요. 더 이상 만나지 말고. 형부 기일에도 시간 엇갈려서 오고. 완전히 놔줘요.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맞는 말이었다. 우리는 형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알겠어요. 내가 말했다. 그렇게 해요. 그날 우리는 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형, 이제 보내드릴게요. 형 없이도 저희 잘 살게요. 형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고마웠어요. 사랑했어요. 서연도 말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여보 보내드릴게요. 평생 고마웠어요. 사랑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다. 진짜 작별이었다.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 서연이 손을 내밀었다. 준서야, 마지막으로 손잡아요. 나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준서야 손잡는 것도 이게 마지막이네요. 그러네요. 이상하다. 한 번도 연인이었던 적 없는데 헤어지는 것처럼 슬프네요. 저도요. 주차장에서 우리는 손을 놓았다. 준서야, 행복해요. 꼭요. 서연 씨도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서연이 차를 타고 떠났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서연의 차가 사라지는 걸 봤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 후 10년이 흘렀다. 나는 결혼하지 않았다. 몇 번 소개팅을 했지만 결혼까지 가지 못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회사 동료들은 물었다. 준서 씨, 왜 결혼 안 해요? 인연이 없나 봐요. 서연 소식은 가끔 들었다. 친척을 통해서 서연도 결혼하지 않았다고 했다. 꽃집을 확장해서 성공했다고 했다.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형의 기일에는 일부러 늦은 오후에 갔다. 서연이 아침에 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묘비 앞에는 서연이 놓고 간 꽃이 있었다. 예쁜 꽃이었다. 서연이 직접 꾸민 게 분명했다.
형, 저 잘 지내요. 서연 씨도 잘 지내나 봐요. 형이 원하던 대로 우리 각자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우리가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그저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걸. 15년이 지났을 때 형의 산소를 옮기기로 했다. 도시 개발로 인해 묘지를 이전해야 했다. 친척들이 모였고 서연도 왔다. 15년 만에 보는 서연은 나이가 들어 있었다.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준서 씨, 서연이 먼저 인사했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다. 다른 친척들이 있어서 오래 말하지 못했다. 이장 작업이 끝나고 새 산소에서 제사를 지냈다. 서연과 나는 나란히 앉아 절을 했다. 마치 부부처럼. 하지만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다. 제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서연과 나만 남았다. 준서 씨, 차 한잔 할까요? 할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다. 15년 만에 단둘이 앉아 차를 마셨다. 준서 씨, 결혼 안 하셨어요? 서연이 물었다. 네. 서연 씨도요? 저도요. 왜요? 글쎄요. 그냥 인연이 없나 봐요. 우리는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준서 씨, 솔직하게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요. 저 때문인가요? 결혼 안 한 거. 아니요. 서연 씨 때문이 아니에요. 거짓말. 진짜예요. 서연 씨 때문이 아니라 형 때문이에요. 여보 때문? 네. 저는 형만큼 누군가를 사랑할 자신이 없었어요. 형이 서연 씨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으면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서연이 눈물을 흘렸다. 저도요. 저도 여보만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었어요. 여보가 너무 큰 사람이었어요. 죽어서까지 우릴 생각한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참 바보 같죠? 내가 말했다. 형 때문에 평생 혼자 살고 바보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 운명인걸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차를 마셨다. 준서 씨, 저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어요. 뭔데요? 우리 단 한 번도 키스 안 했잖아요. 손잡은 것도 몇 번 안 되고. 그러게요. 궁금해요. 만약 우리가 진짜 사랑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형부 허락대로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행복했을까요? 글쎄요. 아니면 평생 형부한테 미안해하면서 살았을까요?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요? 우리가 형을 정말 사랑했다는 거요. 형의 뜻보다 형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형부는 우리 사랑하라고 했지만 우린 형부를 더 사랑했어요. 우리는 웃었다. 이번엔 따뜻한 웃음이었다. 형이 떠난 지 25년이 지났다. 나는 60이 넘었다. 회사에서 은퇴했고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 책을 읽고 산책하고 가끔 친구를 만나는 평범한 노년이었다. 형의 기일이 다가왔다. 나는 아침 일찍 산소로 향했다. 서연이 시간을 바꿨다는 걸 몰랐다. 산소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 먼저 와 있었다. 준서 씨? 서연 씨? 우리는 5년 만이었다. 서연도 나이가 들었다. 머리가 반쯤 희끗했다. 하지만 여전히 서연이었다. 시간 바꾸셨네요. 내가 말했다. 네. 요즘 아침에 일찍 와요. 준서 씨는? 저도 요즘 아침파예요. 우리는 함께 절을 했다. 나란히 앉아 형에게 말을 걸었다. 형, 25년이 지났어요. 저희 둘 다 나이 들었어요. 백발이 됐어요.
서연도 말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어요. 여보 말대로는 못 살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제사를 마치고 우리는 산소 앞 벤치에 앉았다. 말없이 산을 바라봤다. 준서 씨, 저 이번에 꽃집 접어요. 서연이 말했다. 왜요? 나이도 들고 힘들어요. 이제 쉬고 싶어요. 그러시면 뭐 하실 건데요? 글쎄요. 그냥 남은 시간 천천히 살고 싶어요. 저도요.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많아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서연 씨는요? 저도요.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다. 준서 씨, 우리 바보같이 산 거 맞죠? 서연이 물었다. 아마도요. 형부는 우리 행복하라고 했는데 우린 평생 혼자 살았어요. 그러게요. 후회돼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서연 씨는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돼요. 저도요. 서연이 웃었다. 우리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날 질문 기억하세요? 내가 물었다. 무슨 질문요? 우리가 진짜 사랑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거요. 아, 기억해요. 답 찾으셨어요? 아니요. 준서 씨는요? 저도요. 그냥 영원히 모르는 걸로 할까요? 서연이 말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해가 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일어났다. 준서 씨, 이제 진짜 마지막 일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저 내년에 캐나다로 가요. 딸처럼 키운 조카가 거기 있거든요. 거기 가서 살려고요. 그러시면 형 산소는 명절에 한 번씩 올게요. 준서 씨 혼자 잘 지켜주세요. 알겠어요. 주차장까지 함께 걸었다. 서연이 차 문을 열다가 돌아섰다. 준서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요. 우리 사랑한 건가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글쎄요. 일반적인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저도 그래요. 서연이 웃었다. 준서 씨를 사랑한 건지, 여보를 사랑한 건지, 아니면 우리 셋의 인연을 사랑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뭐가요? 형이 남겨준 숙제요. 정답이 없는 숙제. 서연이 손을 내밀었다. 준서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나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저도요. 서연 씨 덕분에 버텼어요. 준서 씨도 행복하세요. 남은 인생. 서연 씨도요. 서연이 차에 탔다.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 안녕히 계세요, 준서 씨. 네. 잘 가세요, 서연 씨. 차가 출발했다. 나는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형의 휴대폰을 마지막으로 켰다. 25년간 충전하며 간직한 휴대폰. 마지막 메모를 다시 읽었다. 준서야, 서연아.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 형은 괜찮아. 사랑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그냥 행복하면 돼. 형이 원한 건 너희가 외롭지 않은 거였어. 그게 사랑으로든 우정으로든 아니면 그냥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으로든. 형은 다 괜찮아. 고맙다. 사랑한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형? 우리 형 뜻대로는 못 살았어요. 근데 그게 우리 방식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를 너무 존중해서 다가가지 못한 사랑. 형을 너무 사랑해서 형의 자리를 넘보지 못한 사랑. 이상하죠? 근데 형, 저는 후회 안 해요. 외로웠지만 아름다웠어요. 서연 씨와 나눈 시간들이
비록 연인은 되지 못했지만 특별한 인연이었어요. 고마워요, 형. 그 인연 만들어줘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다. 사랑은 꼭 이루어져야만 아름다운 게 아니다.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아름다운 사랑도 있다. 형의 사랑도 그랬고, 우리의 인연도 그랬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달라. 당신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달라. 그리고 이런 진짜 인간의 이야기가 더 듣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달라. 오늘도 당신에게 이야기 하나 전했다. 고맙다. 당신의 사랑도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아름답길 바란다.